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게 네. 됐어요. 근데 이 뒤를 너무 까맣게 했나 봐요. 선생님은 잘 보이고 저는 머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머리가 이럴 때 빛을 발하네요. 머리 색깔이. 근데 이거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화면하고 네. 다를 수도 있어요. 아, 그럴까요? 지금이 유난히 네. 까맣게 보일 수도 네, 있고. 네, 알겠습니다. 자,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인문결TV,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도 같이 공유를 하기 시작한 지 네. 꽤 됐죠.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올라간다고. 그렇죠. 이미 들었죠. 뭐 팟캐스트랑 팟빵이랑 파티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들으실 수 그리고 있었고 네이버 TV도 올라가고 네. 또 카카오 TV도 올라가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졌는데 일단 유튜브 구독자 수만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969명의 구독자가 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100명대부터 이렇게 슬슬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언제 900명대가 됐지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 댓글로 신미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할 방송인데 아직 몰라서 안 듣는 거라 생각됩니다. 구독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많이 권유해 주셨으면 해요. 오늘도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번에 그 일본과의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풀어왔던 그 에피소드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 교수님이 좋은 방송 컨텐츠 준비하셨고 네. 뭐 진행도 잘하셨고 그래서 저는 덤으로 옆에서 그냥 완전체라고. 완전체. 완전체라고. 네. 그리고 네오걸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은 아침 선물 감사합니다라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러시죠. 네. 오호 2부가 떴군요. 아침 선물 감사합니다. 더욱더 유용한 그리고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지금 댓글에서 서로 이렇게 독려해 주시는데 많이들 구독 눌러주세요. 참여해 주십시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어디 강연을 갔다 왔어요. 네. 고등학교였는데 거기 학생들한테 제가 우리 것 많이 들으라고.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에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방송에서 늘 구박을 받는다. 왜 밖에 나가서 제가 구박을 한다고요?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선생님을 언제 구박했죠? 아니 구박을 받는 이유가 밖에 나가서 홍보를 안 한다. 그렇게 구박을 한다. 네. 그래서 그건 구박을 좀 몇 번 한 것 같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제 간접적으로 학생들한테 그럼 구독을 하라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라는 얘기겠죠. 아이들이 근데 선생님이 하라고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굉장히 선생님 같지 않고 거의 뭐 형 같은 오빠 같은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선생님 같지 않고란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래요? 그렇죠. 아주 선생님들도 요즘에 얼마나 친근하시고 좋은 분들 많으신데요. 하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하고 지금 선생님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요즘에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복장부터 달라요. 그럼요. 눈높이를 굉장히 같이 해서 어떨 땐 보면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선생님들이 어려 보일 때가 있어요. 간혹 보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라니까 그냥 오빠 같아요. 이렇게 학생들하고 서 있으면은 오히려 학생들이 옛날 우리 때보다 이렇게 되게 성숙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오빠 같아요. 선생님이 더 젊어 보이고 서 있으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을 섭외를 하신 건가요? 아마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사실 작년에도 연락이 닿았었는데 늦게 컨택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비슷한 행사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 못하고 그래서 올해 이제 다시 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아이들이 좀 살아있는 인문학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 것 그리고 같아요. 그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인문결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고등학생이. 그래서 그때는 막 이렇게 정리하고 우왕좌왕하고 기념사진 찍고 이럴 때라서 제가 이제 길게 얘기를 못 해줘가지고
그 인문결로 이렇게 인문결 이메일로 보내면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다 네네. 얘기했는데 그 혹시 학생 보신다면은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기특하다. 이메일 주소는 뭐 그대로 인문결 @gmail.com 네. 인문을 INMUN GYEOL 아하. 인문결 네. gmail.com 아하. 이렇게 보내시면은 그 사실 요즘에는 그 행사도 뭐였냐면은 컨퍼런스라고 아예 이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국제반 이렇게 아예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저는 그 문과 이과 이거밖에 없었는데 네네. 혹시 네. 그거 더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저희도 없었어요. 근데 그것처럼 그 국제 반 뭐라 그래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게 또 이렇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수능만 가지고 안 가고 다양한 뭐 활동을 이렇게, 가지고 가죠. 수시 전형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아주 좋아. 저는 지금 교육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향성은 잘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만 과정만은 저는 지금의 이런 전형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런 학생들이 저희 방송 혹은 선생님의 의견을 추종해서 그런 추종이라기보다는 추종이죠. 추종이죠. 글쎄요. 추종이란 말을 내가 근데 썩 좋아하지 않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방향성에 같이 공감하여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이 늘어나는 거니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오늘 다뤄볼 주제가 오랜만에 인문학으로 시사 읽기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반가운 소식. 네, 우리나라 9개 서원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한 차례 제수한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 2015년에 한번 등재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안 됐었고, 그랬다가 이제 그래서 제수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네스코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유네스코라고 하면은 뭐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유엔의 산하 기구라고 할 수가 있고, 유엔에서 하는 일이 이제 워낙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학문, 예술, 과학, 문화 이런 쪽 아주 소프트한 그런 쪽을 이제 그 관할하는 그런 기구잖아요. 국제기구. 그 본부는 파리에 있고. 근데 거기서 하는 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제일 적어도 관심을 많이 받는 것 중에 바로 이제 이 세계 유산을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그 국가마다 이제 그 사실은 저는 이 세계 유산이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 단위로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 좀 저는 조금 그래요. 국가 단위 말고도 얼마든지 그 문화 단위로서의 어떤 그런 예를 들자면은 문화권이라고 하면 국가의 경계선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21세기 사람들의 사고로는 아마도 그게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저는 그 국가 단위로 이런 무의미한 문화마저도 이렇게 쪼개는 그런 거는 없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번 등재된 그 9개 서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14번째 등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세계 유산이 14번째로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라 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국경선을 이렇게 전제로 하는 그러니까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그 영토 안에서 안에 있는 것만 따져서 그런 것이고 북한도 사실 뭐 우리 한민족 문화잖아요. 북한에도 있고 그리고 또 중국 그 만주 지역에도 있고 거기도 이제 한민족 문화 있잖아요. 발해 문화권은 그렇죠. 고구려 발해 사실은 우리 과거에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쪽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또 이런 얘기하면 중국에서 또 뭐 그러니까 이런 국가 단위로 이런 걸 좀 중국도 좀 대국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아까 이제 비현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과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중국이 오케이 할 리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국가 단위로 이런 문화를 또 이렇게 쪼갠다는 것이 저기 국가 경계선으로, 정치적 경계선으로 그게 얼마나 바보짓인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비현실적이라는 것하고 이상적인 것하고는 우리가 또 다르잖아요. 이상은 항상 그쪽으로 보고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었어요. 선생님, 그럼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문화재 가운데 그러니까 침략을 통해서 어떤 제국주의에 의해서 그 자기네 그 뭐 유산이라고 가져간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영국에서 인도의 어떤 문화재를 가지고 와서 이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거를 영국 것이라고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원래 있던 인도 것이라고 지정을 하나요? 그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세계유산에 지정되는 품목들은 부동산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그렇죠. 부동산. 그러니까 훔쳐간 거는 당연히 아닌 걸로.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도 그 오벨리스크 광장에 가면 서 있는 이렇게 거탑 있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나폴레옹이 집어온 거. 어떻게 집어가도 그런 걸 집어가 땅에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를 마치 그 요즘식으로 하면은 에펠탑을 뽑아와가지고 세우는 것 같은 무식한 짓을 한 건데 어쨌든 그런 거는 세계유산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물 그리고 자연, 그러니까 지역, 자연, 문화. 세계유산 안에는 문화유산이 있고 자연유산이 있고 혼합 두 개가 이제 같이 되는 이게 있는데 다 그러니까 공이 그 부동산이어야 되는 것. 그 손으로 이렇게 짚고 옮길 수 있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다만 그 세계유산 말고 유네스코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 헤리티지가 세계유산이라고 있고, 세계유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화유산, 자연유산, 혼합유산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제일 뭐라고 할까 개수도 많고 저 관심도 제일 많이 가지고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저기 무형 문화유산이 또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탈춤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무형 유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록문화유산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록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혹시 훔쳐갈 수 있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 직지심경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에는 외교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워낙에 이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가마다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관심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저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기록유산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죠. 우리나라가 참 그러니까 옛날부터 보면은 우리는 기록문화 이게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기록문화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경우도 대단한 문화유산이죠. 해외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 걔네는 왕실에서 그냥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왕권이 그렇게 지금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던 시절이지만 이 왕이 다니면서 한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뒤에서 이제 일일이 다. 근데 이거를 절대로 왕이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왕이 사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맞아. 내가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그렇죠. 살짝 불러서 어디 한번 봐봐. 이러고 싶을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기록 문화에 대해서 남달랐던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활자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을 테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왕조 차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족보 있는 거, 족보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 유례가 없죠, 사실. 물론 족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아쉬운 것은 남성 중심으로 기록이 된다는 것, 그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남성 여성을 평등하게 족보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실 인간 머리로는 불가능하긴 하죠. 종이에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한쪽을 고르다 보니까는 남성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우리 지금 디지털 기술 가지고는 네. 충분히 그 남성 중심으로가 아니라 남성, 여성 모두 이렇게 그 가계도 조상들까지 쫙 거슬러 올라가는 이게 기록이 가능할 가능하죠. 것 같은데. 예, 디지털로 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족보도 디지털화 시켜야 된다라고 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하는. 충분히 가능할 그동안 그런 그렇죠. 기록 문화에 가능하죠. 있어서 네. 그 과거의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유실이 됐어도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대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이에서 근데 얼마나 모계가 많이 섞였고 그러니까는 그 몇 대 조상의 피가 나한테 얼마나 왔겠어요. 다 섞였지.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순수 혈통 뭐 이렇게 누구 자손 이런 것이 무의미하죠. 다만 그 사이에서 이제 많은 여러 모계들과 부계 섞여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이제 내 몇 대로 올라가면 누가 있고 이런 그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둔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건 얼마든지 디지털로는 앞으로는 가능하죠.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네. 지금부터라도 우리 집 가게라도 한번 그렇죠. 정리를 해보시면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가능하죠. 좋다. 그런 거 누가 어플로 하면 네. 만드시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하려면 또 뭐 좀 어플 저 머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네. 이걸 뭐 그러니까 딱 어떤 폼만 그렇죠. 이렇게 딱 폼을, 만들이 되면 그건 이제 알아서 그러면서 이제는 하면 명절에 대화하면서 그렇죠. 그게 진짜 참다운 가족의 어떤 그렇죠. 대화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야, 얘기가 좀 샜습니다만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주셨어요. 서원 얘기하다가. 네, 자 14개 14번째로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그럼 9개 서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네. 9개 서원 보니까 지금 경북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 그리고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 병산서원, 경주에 있는 옥산서원, 대구 달성에 있는 도동서원, 경남 함양에 있는 남계서원, 그리고 전남 장성에 있는 필암서원,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 논산에 있는 도남서원 이렇게 총 서원 9곳이 등재가 됐는데 이 9곳 서원이라는 게 뭔지 좀 자세하게 선생님 살펴봐 주세요. 서원이 일단은 우리가 그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네. 서당하고는 이게 좀 더 이렇게 그 고급 그렇죠. 더 고급 더 단계의 위에 있죠. 근데 이제 근데 서당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사설이라는 것. 사설. 그러니까는 공립이 아니고 이제 사설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사설 교육기관이면은 이게 이제 그 뭐 지금식으로 하면 그냥 학원 같은 거냐? 근데 이제 지금 시대의 학원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특히 이제 이런 우리 몇 가지 이런 서원 이게 다는 아니죠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렇죠. 많을 때는 몇십 수십 개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왕이 오히려 권장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그 사설 기관이었다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설이긴 사설이지만 국가에서 공인 받고 있는 그런 고급 교육기관이었다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 큰 기능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아래쪽으로가 이제 교육, 그러니까 후진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그 아래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후진을 양성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 위쪽으로 그러니까는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춘다는 것. 그러니까는 그 우리 아까 쭉 나열해 주신 이 서원에도 보면은 그 배양하는 그 선대 그 학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수서원 같은 경우에는 안향을 이제 배양을 한다든가. 도산서원 이제 그 유명한 이황 선생님, 퇴계 선생님을 배양한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그 교육기관과 함께 그 조상을 섬기는 그 기능까지 같이 있는 이게 이제 서원의 큰 두 가지 기능. 그러니까 약간 서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파를 그럴 수 있죠. 비견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학파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서원에 물론 서원만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느 서원에 어느 유명한 학자가 있다 하면은
그쪽으로 또 이렇게 문화생들이 모여서 몰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북 안동에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두 군데가 있는데 나는 이황 선생의 가르침이 더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산서원으로 몰렸을 것이고 류성룡 선생의 가르침이 훨씬 더 난 좋아. 그쪽을 따르겠어 하는 사람들은 도산서원보다는 병산서원 쪽으로 따르고 그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주로 그 서원에서 어떤 인물을 숭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게 특색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갈리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쭉 보면은 9개 서원 중에서 보면은 경북 지역이 제일 많아요. 네. 경북 지역이 하나, 둘, 셋, 넷, 대구까지 합치면 5개잖아요. 예. 그리고 경남이 한 곳, 있고, 그다음에 전남 한 곳, 전북 한 곳, 충남 한 곳. 과거에 그 유학이 이 영남 지역에서 많이 발전을 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옛날 영남 학파, 기호 학파 서울 쪽에 있는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왜 유독 영남에서 발전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이 호남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많은 순환이 있었던 지역이죠. 그래가지고 주로 보면은 1500년, 1400년 이때들이 많잖아요. 그 이전에도 호남 지역이 굉장히 많이 역사적으로 순환을 당했던, 그러니까는 학자들도 그러니까 주로 순환을 당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도 분서갱요 뭐 이런 살이 있는 것처럼 책만 태워버리면 괜찮은데 사람까지 없애버리는 완전히 단절을 시켜버리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독 호남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 호남의 정신이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의가 일어났을 때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것. 그러니까 의병도 많이 일어나고 의병 일어났을 때도 그러니까 많이 또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 의병들도 이렇게 선비들이 많이 주동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선비들 보면은 서양에서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진짜 실천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요. 책만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기계가 있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선비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설명이지 뭐 전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영남에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영남이 또 그런 전통이 또 강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서원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서원이 결국 유네스코에 등재된 데는 좀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것도 같고요. 그렇죠. 사실 이 서원이 우리나라 서원이 등재가 되는 데에 있어서 과거 이제 아까 2015년에 처음 우리가 시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됐었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요? 뭐 이해할 만하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서원이 한국에만 있냐? 니네 고유의 것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온 건가요? 중국에서 나간 유학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걸 왜 중국 거 놔두고 니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느냐 이런. 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니들도 하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중국은 그럼 왜 안 했을까? 뭐 좀 속사정이 있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본론격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중국에도 서원이 많이 있죠. 그리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서원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단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연마하고 조상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이런 곳이잖아요. 성리학이 이제 네오 콘피시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오 콘피셜리스트 아카데미 이렇게 되는 것이 서원의 영어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의 그렇죠. 근데 유교인데 그냥 유교하면은 공자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기보다는 물론 공자를 숭배하지만
학문 자체로는 이제 그 중에서 유교에서 갈라져 나오는 학문들이 뭐 많이 또 있잖아. 양명학 특히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성리학, 성리학을 그 공부하는 그런 곳이니까. 네. 그래서 서원을 이제 영어로도 그렇게 성리학, 근데 성리학을 영어로 다른 명칭이 아니고 네. 네오 콘피시언니즘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어?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많이 있죠. 그런데 일단 왜 중국에선 있는 서원이 등재가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서원이 등재가 됐느냐? 아, 중국에는 등재가 된 곳이 없어요? 서원이? 예, 서원은 우리가 처음 한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저 성리학이 중국에서 만들어졌죠. 네. 특히 이제 그 주희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집대성 해가지고 송나라 때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는 송나라 때 바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원나라 네.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네. 아까 우리 뭐 말씀하신 아니 그게 아니라 외웠던 기억이 살짝 나서 그렇죠, 우리 송주희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서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성이 송씨고 이름이 주희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그때 막 밑줄 긋기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때라 네. 송나라 주희가 뭐 성리학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살짝 지금 웃었어요. 이 기억이 있네, 막 이러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는 송나라 때 들어오지 않고 원나라 때 늦게 들어왔죠. 아까 소수서원 얘기하실 때 하셨던 그 안향. 네. 그 바로 안향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것도 국사 시간에 기억이 지금 막 이름이 난다, 막 생각난다 이러고 있었어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죠. 이게 원나라 때 들어온 건데 네. 그 이후로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학문적으로 성리학이 훨씬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학문적으로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됐길래 발전했다는 이야기냐라고 하는 걸 조금 이따 하고 네네. 일단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서원이 특히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장려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가에서 장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을 때는 정말 수십 개가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또 탄압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왜 그러면 장려했다 탄압했다 하느냐 그것도 이따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 얘기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가 잘 됐어요. 일단 하드웨어 차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게 그 현대까지 잘 보존이 되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서원이 있기는 있는데 서원의 관리 차원에서 우리나라만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네. 이거는 중국 사람들 본인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알아요. 그러니까 중국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발끈할 수 있죠. 이거 우리 건데 왜 지네가 등록을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경우는 중국에서도 우리가 관리가 한국만큼 못 돼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들 역사적으로 봐도 뭐 분서갱유부터 시작해서 그런 성리학이나 이런 유교에 대해서 또 배척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놓고. 그렇게 특히 그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저 코뮤니즘이 이제 국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저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유학을 저 숭배하는 그리고 유학을 공부하는 그런 저 장소로서의 서원의 어떤 보존 그 가치 보존 정도 이런 거는 중국에서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게 못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보자면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우리보다 덜 돼 있는 것 이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서원으로서의 가치 같은 것들도 우리보다 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중국의 서원에서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이제 발끈하기도 하는데 단오 같은 경우도 왜 그랬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등재한다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갔는데 왜 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가별로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문화권으로 가야지. 그렇죠. 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좀 문화는 공유하면 되고 이게 경쟁적으로 막 그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글쎄 저는 이것도 옆으로 조금 새는 얘기 제가 세더라도 이렇게 잘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돌아오도록 노력할게요. 저도 노력해볼게요. 제 특기가 옆으로 샜다가 안 돌아오는 거니까. 아니 뭐 안 돌아오셔도 재밌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또 오늘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 예를 들어서 스포츠 같은 것들도 보면은 그 스포츠맨이라고 부르나요? 운동 선수들을 스포츠맨들의 그 갑자기 영어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운동 능력, 운동 능력 그리고 어떤 운동 신경 기가 막히잖아요. 그 운동 선수들 하는 거 보면 그 자체로 즐기면 난 더 좋을 것 같은데 승부로 자꾸 이렇게 저 결론을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 11승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실패했나? 뒤에서 이제 수비가 실책이 좀 많았죠. 아니, 11승 실패한 거는 수비 실책이 그러니까 투수. 투수. 구원 투수가 있던 구원 투수가 두 방을 홈런을 그냥 너무 맞아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11승이 뭔 가치가 있냐죠. 그 유현진이 보여준 그 자체가 그냥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죠. 11승 이런 거는 그러니까는 승패를 그렇게 너무 중요시 물론 재미있죠. 그럼요. 뭔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재미는 있죠, 사실.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퍼포먼스 보여주는 것보다 그 결과 몇 대 몇, 그러니까 그 사실 몇 대 몇도 안 중요해. 그냥 이겼다 졌다 이것만 중요시하는. 그게 우리는 지금 이겼다 졌다보다 류현진 선수의 승수가 쌓아지느냐 안 쌓아지느냐. 사실 그 경기는 이겼거든요. 이기긴 이겼는데 류현진 선수의 이제 승수에는 도움이 안 됐던 그런 경기였으니까 그거랑도 좀 달라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서원이나 이런 그 세계 문화유산 같은 경우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그 가치를 같은 그 문화권에서 공유할 수 있고 후손들에 의해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뿐이지. 그게 우리나라 거냐 니네 나라 거냐 이게 뭐 중요하냐. 지금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그 사견이라고 얘기하면 뭐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떤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게 이제 자극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재미도 있고. 아니 선생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게 이런 세계 문화유산 같은 게 왜 국가별로 이게 되느냐 문화권별로 돼야지라는 의견은 저는 굉장히 좀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 문화권이 어땠고 그 뿌리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도 같이 해보고 공조할 거 있으면 공조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공정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화가 패권 중심으로 이제 가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 말도 옆으로 또 셀 위험이 있는데 또 잡아주세요. 우리가 중화라는 거 있잖아요. 중화 사상할 때 중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일반 명사지. 말 그대로 중화 그러니까는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중자잖아요. 중원을 장악하면 그게 중화였었어요 원래. 이게 중국의 중의 그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한민족이라는 그러니까 그 한족 중국의 한족이라는 그것보다 중원을 장악하면은 그게 이제 중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몽고 민족도 중화가 되려고 했고 그게 원나라가 되었던 거고. 그렇죠. 만주족도 그렇게 이제 시도를 했었고 한족도 물론 더 제일 많이 했고 사실 우리 그 과거에는 이 한반도에 살았던 민족도 그런 걸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니고 그 정말 그 예를 들어서 고구려의 몇 번의 경우에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문화 능력을 가지고 이럴 때는 중국이 이제 의식을 하고 이런 것이 마찬가지죠. 여차하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제 중원을 장악해 버리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 세계화 그 당시에 세계는 이제 딱 고기 동북아시아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중화죠. 근데 이제 워낙 그 한족이 많이 하다 보니까 중화 이퀄 한족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원래 비현실적인 걸 생각을 많이 해요. 좀 이상으로 많이 가 있어서. 근데 이제 이상은 버리면 안 돼요. 그 이상향이 있어야 지금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그렇죠. 뭔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중화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는 그 중국도 누가 중국 한족을 어떻게 감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한족 그 인구도 많고 문화도 정말 그 우리가 한족이 이뤄놓은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족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족들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정말 좀 문화적인 그런 큰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큰 민족이죠. 이거를 그 현대 그 국가 개념에서의 중국이라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차원으로 패권주의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예를 들어서 그 저는 그 고구려 저쪽 만주 쪽에 있는 고구려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중국 그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문화라고 하는 어떤 지구촌의 그리고 인류의 공동 어떤 그 유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구려 문화 발굴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박수를 보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경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거야라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단단하게 선 더 진하게 긋는 그렇죠. 그런 역할에 도움이 될까봐 그렇죠. 우리도 좀 경계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얼마나 손해냐는 얘기죠. 그렇네요. 그 큰 문화일수록 좀 대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렇다고 해서 중국 문화를 우리 거라고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물론 국가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큰 그 대국이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호하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걸 뭐 한족 문화라고 그 왜곡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 중국어로 번역해서 누군가 중국 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께 좀 들려주고 싶네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 과거 있었지만 이게 이제 계승이 우리만큼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것. 그것과 관련해서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하는 어떤 그 기준이 맞아 궁금해요. 이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이제 있어요. 뭐를 해야 된다. 이게 아까 이제 문화유산 있고 자연유산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유산이 6가지가 있고 자연유산이 이제 4가지가 있고 이렇게 10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혼합유산은 이제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6개다 그러면 6개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충족이 돼도 자격은 주어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6가지와 4가지 이렇게 그 10가지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그 뭐라고 할까 기준이에요.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그러니까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풀어보자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보존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러니까 그 유산인데 이게 유난히 뭐 대한민국만의 것이 아니라 전 인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가치가 있다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뭐 이래버리면 이제 유네스코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가치 있게 하면 되죠. 유네스코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유네스코에서 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서 이제 보편적이라는 말 저는 개인적인 저의 그 학문 용어로서는 보편적이라는 말에 좀 경계를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말하는 보편적이라는 말은 또 제가 경계하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쓰는 일반적이라는 말과 가깝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만 탁월한 게 아니라 어느 지구의 어느 사람 민족에게도 탁월한 가치가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사 이 기준도
시대 따라 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더 해당 그 상황에서 더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더 점수를 많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최근의 경향은 뭐냐면은 유네스코에서 그 전통으로서의 가치, 그러니까는 이게 쭉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면서 현대인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그런 가치. 그 다음에 그러면 전통으로서 쭉 이어져 온다는 이야기는 그 처음에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자연은 뭐 우리가 만든 게 아닌 원래 있던 거고, 문화유산의 경우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때 만들고 그 뒤로 그냥 끝 이게 아니고 그 뒤로도 그러면 시간이 쭉 지나면서 그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런 가치였는데 그 다음에 이런 가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가치였으며 지금 현재 이런 가치고 이런 게 쭉 전통으로서 유지가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 가치를 최근에는 높이 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 세계유산을 지정을 할 당시에는 보통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 고정관념이 그래요. 세계유산이다. 그럼 뭐를 보통 딱 생각하기 쉬운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피라미드.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딱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가치가 있고 근사하죠 또 그리고 뭐 이렇게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착취를 통해서 그게 만들어지려면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하고는 뭔 상관이냐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주로 어디에 맞냐면 아까 피라미드는 아니지만 거기는 이제 이집트지만 주로 세계 유산이 이 유럽에 그리고 서유럽에 많아요. 콜로세움 뭐 등등. 그러니까는 그 주로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짙고 그리고 옛날에 아주 옛날 시절에 그 만들어놔서 근사하게 잘 만들 그건 좋은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전통 가치로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조금 물음표가 달릴 수도 있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서유럽 편중의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극복을 하자는 차원도 있고 또 전통을 더 중시하자는 그런 차원.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추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서원이 바로 그 가치에도 더 부합이 된다는 것이죠. 중국의 서원보다도 그런 차원에서도 더 이제 가치가 부합이 된다 이렇게도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그 문화재로서의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예전에는 좀 가치를 인정을 하고 그것의 뭐 우수성 혹은 뭐 그것의 독창성에 좀 점수를 많이 줬다면 요즘의 추세는 전통에서 비롯된 그런 가치가 뭐 유형이든 무형이든 계속해서 내려올 때 그게 현재까지도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현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유산을 조금 더 높이 친다라고. 최근에 유네스코에 딱이네요 서원이 그러면. 그렇죠. 서원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기관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조상의 예를 갖추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지방에 아까도 9개 보면 지방으로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그 지방에서 지방 문화를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약간의 거점. 그렇죠. 그리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그러니까는 맨날 모든 게 서울에 다 있고. 서울 중심으로 공부하려면 서울 가야 되고. 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뭐 그거. 그러니까 진짜 말을 제주도로 보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역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방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훌륭한 학자가 있고 그 학자 밑으로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이제 유생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의 거점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지방에서의 그 관리들과도 어떤 그 어쨌든 학문적인 어떤 도움을
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꼭 서울로 뭐 저 찾아간 그게 아니고 네. 그 지방의 훌륭한 학자들 거기서 이제 그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네.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역할로서의 어떤 가치, 그 가치도 이제 높게 평가가 된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의 지방과의 조화라는 그 차원이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주변과의 조화가 굉장히 그 또 중요한 평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연과의 조화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 서원의 그 우리나라 서원의 플러스 네. 되는 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 저 서원 같은데 가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 방송 들으시면 그 다음에 저 자녀분들하고 네. 우리 이번에는 도산서원 한번 가볼까? 예, 예. 우리 이번에는 소수서원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한번 나들이를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외가 근처가 소수서원이 있어서 예. 가보면 정말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요. 화려하지 않고 수수한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거기에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글을 읽으셨을 것만 같고 그리고 나도 거기에서 무언가 작정하고 앉아서 자연을 좀 감상을 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지금 느낌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그 연속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 우리나라의 이제 서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많은 문화들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어떤 면 요리를 예를 들자면 네. 스파게티가 됐든 뭐 아니면 짜장면이 됐든 그러니까 일단 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면에다가 별의별 거 다 넣어 소스를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저 희한한 맛이 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이제 그리고 뭐 화려한 그런 요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요리 반면에 그 자체로서 담백함이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렇게 먹는데 혹시 드셔보셨나 몰라요. 스파게티를 삶아요. 거기다가 물론 소금만 살짝 끓일 때 스파게티 삶을 때 소금을 살짝 그 다음에 꺼내 와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분을 잘 맞춰야 돼요. 너무 퍼지면 안 돼. 그거는 잘 맞춰서 이렇게 딱 뺀 다음에 거기다가 버터 요만큼만 딱 녹여요. 딱 해가지고 그걸 그 자체로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알리오 올리오와 또 다른 느낌의 맛인가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버터 향이 살짝만 버터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고 살짝만. 뭐 제가 이제 소스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거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 하면은 그 담백함은 또 다르거든요. 선생님은 프랑스식에 비유셨고 제가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잔치국수를 아주 막 화려하게 막 고기 육수 막 때려 넣는 게 아니라 멸치 육수 아주 그냥 간결하게 그렇죠. 해가지고 먹은 다음에 깔끔하게 따뜻하게 온면에다가 호로록 먹고서 나면 딱 그 느낌의 그런 맛이겠네요. 그렇게 먹으면 디저트 안 먹어도 돼요. 그렇죠. 그 자체로 그냥 너무 간결하니까. 한국의 느낌의 그런 전통 서원들의 느낌의 약간 이 맛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서원에 가면은 이제 아까 우리 예를 든 거는 혀로 느끼는 그런 어떤 담백함이라면은 이제 정신으로 느끼는 그 담백함. 그게 이제 서원 같은 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당부드리는데 우리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됐다고 서원 주변에다가 또 이상한 거 막 지어가지고 무슨 모텔 안 될 거예요. 그건 아마 허가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 유네스코에서 감시해요. 그거 되면 안 돼요. 오 좋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특히 이번에 이제 권고 등재 오케이 하면서 권고를 단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좀 더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권고가 이제 또 하나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주변에다가 모텔 만들고 무슨 이렇게 뭐 놀이 이렇게 막 옛날에 우리 보면 꼭 주변에 그런 거 하나씩 같이 생기잖아요. 음식점과 함께 더불어서 막 생기는데 그래서 뭐 뼈다구 해장국 서원 주변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고 일단 저는 들어가 앉으면 그 왜 창이 없잖아요. 뭐 유리창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툇마루가 됐던 그 앉아 보면 바깥에 있는 자연 경관이 그냥 그 집의 하나의 그림처럼 딱 들어가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즐기실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그렇죠. 그 유홍준 교수님이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책에서도 얘기한 것인데 우리나라 문화유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에서도 똑같죠. 컬처하고 네처하고 차이점이 네처는 안 건드리고 가만 놔두는 거잖아요. 컬처는 인간이 갖다 건드리고 손을 댄 거고 그래서 어그리컬처도 이제 에그리컬처도 그거잖아요. 손을 댄 거죠. 그냥 자연을 따먹는 게 아니라. 근데 컬처라는 것이 인간이 갖다가 이제 손을 댄 건데 우리나라의 컬처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을 대도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손을 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유영준 교수님이 얘기한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저기 경복궁을 이렇게 봤을 때 건물만 보통은 건물만 근데 거기는 건물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산하고 같이 그 배경이 한꺼번에 세트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서원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거죠. 툇마루에 앉아서 딱 봤을 때 건물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자연들과 거기는 산이랑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한 세트로 맞네. 이게 또 굉장히 플러스 점수예요. 중국의 서원은 도시에 있어요. 시내. 그러니까는 그 점에서도 이 한국 서원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과의 조화, 어울림 이런 것들도 역시 그 한국만의 그 어떤 서원의 그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 9개의 우리나라의 9개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선생님 오늘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 조금 더 이게 좀 이번 시간이 약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다뤄봤다면 2부에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